공무원의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혐의에서 옳은 것은 이런 건데요. 1번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승진 탈락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승진 탈락이랄지 또 금평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 이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죠. 은행들은. 2번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강등이 여기된다는 거죠. 강등이. 3번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강제퇴직에 준하는 거죠. 권고사직에 관한 거니까. 4번 직위 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돼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직위 해제는 직위에서만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직권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직권 면직은. 근데 직위 해제는 직위에서만 해제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임, 그 다음에 권고사직, 그 다음에 직위 해제, 직권 면직, 이건 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73번에서는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자, 74번. 우리나라 내부 임용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승급은 같은 계급이나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승급은 호봉수가 올라가는 것이 승급이에요. 승급은 호봉이 상승하는 걸 말한다. 2번.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전보. 여러분들 전직, 전보 다 수평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일한 직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전직은 다른 직렬로 옮겨가는 것이죠? 다른 직렬로 옮겨가는 게 전직이에요.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파면은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지만 3년 동안 공무원의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지만 3년 동안 공무원의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해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임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근데 파면은 공무원 연금에 있어 2분의 1 내지 4분의 1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에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가운데 본인이 2분의 1을 부담했잖아요. 본인이 부담한 건 돌려줘야지. 그것까지 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에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되고 3번에 나와 있는 표현은 해임의 표현이다. 해임. 4번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언 발생 등의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폐직이나 과언 발생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직권면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직위 해제 요건이 있고 또 직권면직의 요건도 있어요. 직권면직 이런 경우도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운전직 공무원 있죠? 운전직 공무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운전면허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술 먹고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럼 운전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74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75번 볼까요? 자, 소청심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청심사에 관한 부분. 1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권고 성격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2번 강임하고 면직은 심사 대상이지만 휴직 전보는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임 면직이 됐건 휴직이나 전보가 됐건 다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은. 3번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오케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4번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 장애 임명 또는 위촉하지만 위원장은 위촉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호선이란 말은 위촉위원들끼리 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죠. 위원들끼리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호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거 옳은 건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6번 공무원의 행동 강령에 따른 남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됐지?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 76번에 나오는 것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등 경연 추첨을 통해서 받는 보상이나 상품을 말한다. 여러분들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세일 기간 중에 뭐 추첨해가지고 상품 같은 거 주잖아. 그럼 불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2번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4번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 상주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후회 여기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그 다음에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이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친분관계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사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도와줬다 이거예요.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아, 이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걱정이란 말이야. 그래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창회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근데 동창회에서 기준을 정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 분당 300만 원씩 이렇게 부조금을 지급하고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자식이 결혼할 때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급했다는 거야. 이런 경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76번은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틀려. 불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케이? 자, 77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1번.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 네. 두 번째. 공짜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아셨어요? 직무와 관련해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이 직무와 관계되지 않아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건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아셨어?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
2번의 표현이 틀린 거지. 3번.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의 적용 대상은요, 언론사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다 포함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언론사 같은 경우 충분히 부정청탁 대상이 될 수 있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충분히 부정청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적 조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적용 대상은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통해 청탁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언론사 임직원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4번.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하고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건 약간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농수산 가공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원래 10만 원인데 이번에는 2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 좋잖아요. 응?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농수산 가공품은 20만 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과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수산물 같은 것도 있잖아. 굴비 20만 원어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자, 7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래요. 여기까지 인사행정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이 지금 5주차죠. 오늘이. 그래서 지금 진도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여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재무행정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0조로 넘어와서 재무행정 파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산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예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예산 과정. 여러분 예산 과정은 제일 첫 번째가 예산 편성이죠. 두 번째는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고 결산, 회계검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산 과정. 세 번째는 예산 제도에 관한 것이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예산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재무행정은 통상적으로 보면 세 문항 정도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응? 자, 그렇다면 자, 50쪽의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예산안,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안, 법률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예산이요, 법률의 형식이 아니죠. 예산은 법률의 형식이 아닙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만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다시 또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산은 법률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결로서 확정돼 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국회 의결로서 국회에 통과하면 그걸로 확정되는 거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확정이 돼 버린 거니까. 다시 의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국회 의결로 확정되는 거니까. 자,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2번, 예산으로 법률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분들, 법률이라고 해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산이건 법률이건 지금 여기 서로 간에 개폐가 가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법률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 의결을 거치면 예산은 확정돼 버리는 거니까. 그죠? 3번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률은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부에서도 제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산은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입니다. 예산은 행정부에서만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걸 심의해서 의결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걸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 그다음 4번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삭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빈을 설치할 수 없다. 여러분 예산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것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어? 정부가 제출한 것은 뭐야? 예산안이에요. 그게 바로 예산안. 어?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에서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죠. 이렇게 예산을 늘리려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자, 1번에서는 2번이 틀렸네요. (2번) 문제를 풀기 앞서서 5번 문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다음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게 짝져진 것. 자, A하고 B를 보면 A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한다,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계상한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계산해가지고 올린다 그 말이에요. 계상. 이걸 총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어? 총계주의예요. 총계주의란 뭐야? 총계주의는 완전성에 관한 거잖아. 그치? 총계주의는 완전성에 관한 거야. B.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고를 뭐라고 그래서 국고. 국가의 금고. 그러면 국가 금고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딘고? 어?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국가 금고 역할을 하는 거야. 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입은 여기로 들어오고 모든 지출은 여기서 나간다. 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걸 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국가 금고를 통이야, 통. 어? 그게 통일성의 원칙이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통하고 이 통하고는 다른 의미지만 통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금고를
모든 수입은 여기로 들어오고 모든 지출은 여기로 나간다. 그 말이야. 이것을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목적 구속 금지 원칙. 특정의 목적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 있지?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 있어요. 그럼 지방교육세 걷어가지고 걷어서 이래서 학교 짓고 그래서 초등학교 그 다음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해주고 하는 데 써요. 지방교육세 걷어서. 여러분들 자동차세 이달에 내거든요. 자동차세 1년치 끝났구나. 이제 어제까지 냈어야 되니까 1년치 토탈 내면 뭐 9%인가 감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냈죠, 나는. 근데 거기 보면 자동차세에 보면 지방교육세가 들어가 있어요. 따로. 그러면 그거 세금 걷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이제 세우는데 그 세금 걷은 걸로 씁니다. 목적세라고 얘기할 수 있지? 특정 목적으로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걷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그건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응? 그렇잖아. 통일성 원칙이란 목적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왜냐하면 모든 수입은 여기로 들어오고 모든 지출은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특정의 목적에 구속되어서는 안 돼요.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하지 마라. 응?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하지 마라. 요걸 통일성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응? 자, 내가 이 총기주의 원칙, 그러면 총기주의 원칙 예외에 뭘 얘기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총현수차 해가지고, 이건 현물 출자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것은 수입 대체경비. 그 다음에 차는 전대차관. 차관 도입한 걸 다시 빌려주는 걸 전대차관이라고 합니다. 응? 또는 차관 물자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차관 물자대. 총현수차. 그 다음에 통일성 원칙 예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목수특기. 목적세.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건 같아요. 수입 대체경비에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특별하게 기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경비는 총기주의 원칙의 예외이기도 하면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오케이? 공통점이에요. 수입 대체경비. 자, 그렇다면 5번 문제에서는 정답이 몇 번이 돼야겠어? 5번은 정답이 4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5번 문제 지문을 집어넣고 다음 A하고 B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겠지. 갈까?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는 총기주의고 B는 통일성의 원칙이 나오니까 그 예외를 찾도록 한단 말이죠. 자, 2번 볼까요?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작성한 것은 1번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이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또는 명료성의 원칙 같은 표현입니다. 명확성, 명료성.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단일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단일성의 원칙이죠. 2번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 된다. 완전성의 원칙이 총기주의라고 했어. 3번 예산의 엄밀성의 원칙은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된다. 한정성 원칙이죠. 한정성 원칙이에요. 양적 한정성 원칙은 정해진 금액만 써라. 오케이? 양적 한정성 원칙, 정해진 금액만 써라. 여기 예외에 뭐가 있어? 예외비 있죠? 추경 예산 이런 것들이 양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들입니다. 응? 예비비하고 추경 예산. 질적 한정성의 원칙은 정해진 용도에만 써라. 정해진 용도에만. 여기 예외는 뭐가 있어요? 이용하고 전용이 있습니다. 이용과 전용. 그 다음에 시간적 한정성의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러니까 기간을 준수하라는 거죠. 여기 예외는 2월하고 계속비가 있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여기에 해당돼요. 시간적 한정성 원칙 예외에 해당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올해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집행되는 건 언제인가요? 예산이 집행되는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올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건 시간적 한정성 원칙이 예외가 돼요. 자, 한정성의 원칙 묶어서 정리해둔다. 3번.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산의 엄밀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있지? 엄밀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 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엄밀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돼야 된다는 원칙이다. 세입, 세출은 일치돼야 한다. OX. 엄밀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일치돼야 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기억해둬. 엄밀성의 원칙인 정확성의 원칙은 요거예요. 예산과 결산이 일치돼야 한다. 오케이?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세입, 세출이 일치돼야 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혼동하면 안 돼. 근데 내가 그 기본이론 강의할 때도 언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문제 풀 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틀려. 응? 글쎄요, 내가 이제 토요일 날 기본이론 강의를 하고, 그 화요일 날 원래 오후에 특강 계획을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화요일 날이 국어가 이렇게 오후까지 수업이 진행돼 버리니까 특강이 좀 제약을 받더라고. 행정학이.
그 전에 그 핵심 테마 특강 할 때도 처음에는 9월 달에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왜냐면 이제 기본 이론도 강의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때 11월 강의하는 걸로. 그래서 핵심 테마 특강 딱 한 번 했는데, 그 지금 현재 이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요, 나는 그 핵심 테마 특강 교재 아니면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약 정리한 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그 요약 정리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 문제 풀면서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책에다가. 응? 그게 압축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최종 무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 영화에 나왔던 최종 병기야, 그게. 그 내가 지금 여기 표현했던 것처럼 정확세 원칙은 예상과 결산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다. 헷갈리니까 빨리 거기다 또 써야 되거든. OX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압축본인 거기다 전부 다 정리를 하세요. 뭐, 이래서 뭐가 바뀌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본인들이 풀었는데. 그러면 틀린 지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거기다 또 정리해요. 바뀐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래서 그 교재가 압축본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제 막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본 이론 강의도 몇 번 못했는데 압축본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야죠. 참, 근데 안타깝네요. 그,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는데 어때? 풀만 합니까? 많이 어렵죠? 아마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는데, 만약 이게 실제 문제로 나오면 제대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까? 이 지금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난이도가 약간 높습니다. 근데 국가직에서 충분히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되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지 받아서 문제 푼다면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70점, 80점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응?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합격 못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이잖아요. 행정학이요? 여러분들 행정학 만점 100점 맞으면 조정점수 몇 점 정도 반영이 됩니까? 한 75점 정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100점 맞으면. 그러면 이것을 20문항으로 환산해 보면 한 문항당 그럼 몇 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3.6에 3.7? 이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문항이. 여기는 한 문항이 5점이고. 그러면 행정학 한 문항은 틀렸어요. 3.7점 떨어집니다. 총점에 3.7점이면 거기 합격권의 커트라인 부분에 보면 1점 차이로 수십 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3.7점이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 공부했을 거야. 뭐 사탐, 과탐 이런 거. 앞에 남학생 문과였어요, 이과였어요? 문과? 사탐 선택 뭐였나요? 한국지리 또 세계지리? 지리를 좋아하는 모양이네. 그러면 그때는 국어, 영어, 수학 외에 사탐 한 과목당 몇 점씩이었습니까? 한 과목이? 사탐 한 과목당?
그러면 한 과목당 50점이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은 몇 점씩이었어요? 100점씩이요? 각각? 그런데 그렇게 비중이 높아져. 그럼 사탐 두 과목이면 국어, 영어, 국어, 영어, 수학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제 사탐을 공부하는데 공부할 양이 적었죠?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도 공부를 했지만 막판에 가서 집중적으로 막 그 EBS나 막 그런 거 들으면 정리했을 거 아니야. 공부할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과목에 비해서 또 선택 과목은 공부할 양도 많지도 않은데 50%네, 한 과목당. 그치? 지금은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이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공부할 양이 이게 적습니까? 공부할 양은요, 이거 못지않게 많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하니까 공부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뭐랄까, 이 과목에 비해서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정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게 이제 지금 정도 와가지고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많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리하려니까 뭐 힘든 거지. 왜냐하면 행정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번 시험 끝나고 내년부터는 행정학도 국어, 영어, 국사 똑같이 100점 만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년부터는 국어, 영어, 국사가 똑같아졌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국어, 영어, 국사도 공부하지만 번갈아 가면서 자꾸 이것도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참 여건이 힘든 것 같더라고. 나도 참 나도 괴로워요, 진짜. 여러분도 공부하는데 힘들지만, 나도 이 계획대로 이게 내가 강의 스케줄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도 힘든다고. 그리고 공부를 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제풀이만 떨렁 와갖고 수업 들으니까, 와갖고 자꾸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걸 내가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공부 어느 정도 됐구나.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런 게 딱딱 느껴지는데, 질문하는 정도 수준을 보면. 근데 공부들이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와서 질문들 하는데, 저 정도는 질문을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근데 와서 질문들을 하거든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나도 참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나도. 참 고민이더라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복습하는데, 그 기본서 가지고 정리하고, 그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참. 고민이 많네요, 나도. 근데 이번 시험은 기회가 되니까 많이 이번 시험에 꼭 준비를 빡세게 해가지고 꼭 합격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기회라고 그랬잖아. 이번에도 기회예요. 작년에 학생들 제대로 학원 가서 수업 들으면서 공부한 친구들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동영상 들으면서 준비했지.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또 경기도 지역의 학원들은요, 제대로 오픈을 못했어요. 오픈하다가 수습되고 오픈하다가 수습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 학원 와서 제대로 강의 들으면서 수업 받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동영상 들으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실제 학원 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준비하는 거하고 동영상 들으면서 준비하는 건 정말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 친구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한 거죠. 기회니까, 아무튼,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돼요. 이번에 꼭. 시험, 6월 5일, 지방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6월 5일이면, 이제 불과 한 4개월 남았나? 빡세게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답 몇 번인고? 2번에. 3번 볼까요? 예산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설치하는 거. 1번.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다. 맞죠? 수입 대체경비나 차관 물자대 등은 예산 총규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아까 총규주의 예외로서 총, 현수차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3번. 특별회계와 추경 예산은 예산 단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 단추 특기 그럽니다. 단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죠. 추가 경정 예산,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이지. 4번. 예산의 한정성 원칙 가운데 예산 목적 외의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성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아니죠. 이용, 전용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적 한정성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 네? 이용, 전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4번. 다음 보기에 기억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거죠. 박스에서 보면 기억은 국가가 특별한 영역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일 경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별한 영역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수입 대체 경비예요. 여권 발급 경비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여권 발급 신청할 때 5만 원씩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입으로 해서 경비에 충당하는 거야. 여권 발급 경비예요. 오케이? 이게 수입 대체 경비에 관한 거죠. 여권 발급 경비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상 뭐에 대한 예외다? 아까 여기 총기주의 예외이면서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해요. 아셨어요? 요거에 대한 예외로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도 들어갑니다. 아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총기주의 원칙만 나왔으니까 총기주의 원칙의 예외가 되겠죠. 그죠? 4번은 정답이 1번이야.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듯이 그 압축된 교재 있잖아. 그거 가지고 자꾸 반복하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전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